자, 보시면 성인과 아동의 반응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상담할 때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성인은 우선 대표적인 건 PTSD 반응이기도 한데요. 침습적인 반응. 그래서 침습적이라는 거는 어떤 기억이 계속 나한테 파고드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서 힘든 건데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생각이 나서도 힘들고 뭔가 계속 뭔가 나한테 계속 떠오르면서 힘든 게 바로 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때 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 경험도 해요. 그걸 우리가 침습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회피와 철수 반응. 저는 회피는 저 같아요, 저. 저는 이번 사건 요즘에 회피하고 싶어요, 정말. 어떤 선생님도 그러시는데 처음에 1주, 2주는 정말 저도 모르게 계속 TV 앞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머무르면 못 떠나겠어요. 처음에 한 1주는. 그래서 맨날 TV 보다 인터넷 보다 울다 막 이러다가 1주 지나니까 그래도 이렇게 봤는데 그다음부터 막 보기가 싫고 그 사건을 계속 회피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예. 회피. 예. 근데 이제 당사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계속 비슷한 말 나오고 또 짜증나고 화가 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건과 관련된 대화, 생각, 느낌, 장소를 계속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 이것도 성인의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또 신체 과각성 반응. 근데 참고로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린 반응이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게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중에 하나만, 어떤 사람은 뭐 3개 이렇게 나타나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신체 과각성. 수면의 어려움, 성마름, 주의집중 곤란 이런 것을 경험하는 성인도 있고요. 그 다음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 반응도 하고 이것이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바다만 봐도 힘든 거예요. 바다만 봐도. 저 아는 상담자인데 이번 일하고 관련은 없고 그냥 그 배를 탔대요. 제주도에 가느라고 1박 2일 동안 가족하고.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그 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생기니까 갑자기 너무나 더 슬퍼지면서 또 그분들도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어요. 예, 상담자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배를 타고서 그 똑같은 경험을 했고 거기서 자고 묵고 그 방도 생각나고 그걸 직접 타고 갔다 왔으니까 최근에 막 너무 견딜 수 없이 힘든 거예요. 그 분이. 예, 그러니까 계속 배만 봐도 바다만 봐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안산 근처에서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안산 근처의 위센터에 계시니까 거길로 막 파견도 되고 같이 교육도 가고 막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가겠더래요. 이상하게 딱 굳어서.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요즘 이상하게 힘든 것 같다. 이제 그분도 이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자들도 많은 지금 외상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상담에 나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필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우선순위, 세계관, 기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해요. 이게 또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외상이 사람을 100% 다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건으로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잖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게 좀 우리들한테 적용시켜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세계관, 세상을 사는 나의 시각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데에는 정말 위기만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스스로 쉬고 막 항상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신앙에 매달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은 제가 참 힘들었을 때구나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좀 어떤 자기 가치관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관이 바뀌어서 정말 가족을 더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인한테는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요. 아동이나 청소년은 조금 다르죠. 비슷하지만 다른데 우선 공포 불안은 성인하고 비슷합니다. 또 애 같은 행동이나 퇴행이 특히 많아요. 특히 아동들이요. 그래서 밤에 혼자 못 잔다고 하거나 아이가 너무 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칭얼거리고. 예. 그리고 수면 곤란, 신체적인 반응이 오기도 해요. 아프다고 그러고 괜히.
주의 집중,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비행, 공격적인 행동한 문제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청소년의 문제인데 이게 바로 참 독특한 점이에요. 성인하고 다른. 그래서 아동은 크게 내면화, 외연화 문제를 많이 겪는데 내면화 문제의 대표적인 게 우울이고 외연화 문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비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해서 그 이혼의 상황을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실제로 많이 해요. 그게 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동화 문제를 나타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심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성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는 그렇게 심각한 일을 겪었는데 철딱선이 없게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술만 먹고 다니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괜히 아이를 혼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 아이한테 심리치료를 연계해주고 그럼 안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초조감, 에너지가 저하될 수도 있고 정신,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게 신체화로 나타나는 거. 소위 말하면 신체화 증상이죠. 그래서 발진, 위장관계 증상, 천식, 이게 대표적인 신체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혹시 여기서 저 천식이 있는데 그럼 제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얘기고요. 이게 정신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기 쉬운 대표적인 거 3가지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는 선천적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개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요. 섞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나쁘게 느끼고 막 저 나쁜 놈들, 나도 나쁜 사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들을 돕는 방법, 일단 부모한테는 외상후 반응에 대한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외상후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심리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계속 알려줘야 될 것들이 많다. 이걸 알려주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건 정상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또 익숙하게 지내왔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치료 목표예요. 이 사람이 일상, 원래 잘 기능했다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학생의 일상은 뭐예요? 공부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응석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돌봐줘야 돼요. 특히 아동의 경우 아까 말한 퇴행. 아이들이 일시적인 거거든요. 퇴행은. 퇴행은 대부분 일시적인데 퇴행이 장기화되지 않도록만 되면 돼요. 그래서 퇴행이 한두 달 퇴행할 수 있어요. 아이가 갑자기 갓난아기처럼 굴고 울고 찡얼거리고 이런 걸 다 응석으로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선 안 되고요. 또 신체 각성 수준 조절 전략을 연습하라 했는데 이완훈련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완훈련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이완훈련 알고 계세요? 심호, 그쵸? 이거 뒷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설명은 자세히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이완훈련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이완훈련은 우리가 이 PTSD 말고 또 외상 말고 불안 수준이 높은 아이한테도 많이 알려주면 좋아요. 평상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불안을 많이 느낀다 내가. 이런 분들은 수시로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크게 눈에 안 띄는 이완훈련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들키고 하는 이완훈련은 너무 좀 이제 힘드니까 조용히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계속 이완훈련을 하시면서 사시면 도움이 되고요. 아동이나 청소년한테는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을 연계해야죠. 모든 100명이 다 개인 상담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이나 운동, 클럽 활동 즉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돕는 게 목표인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예전에도 운동 별로 안 했고 클럽 활동을 안 하던 애다. 그런 애들한테 굳이 막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억지 같고요. 이걸 하던 애들한테는 이제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 경험에 대해서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줄 수 있겠죠. 아이들한테. 이게 PTSD의 치료죠. 이것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한 2분의 1은 PTSD 치료와 겹치고 또 2분의 1은 정말 초기 개입이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이나 전반적인 성취 수준에 대한 기대 조금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이거는 또 포기 안 하시잖아요. 재난은 재난이고 대학은 가야지. 이런 식의 반응 이제 사실은 이 아이들이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2이기 때문에 또 인문계 학생이고 되게 힘든 상황이라 공부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이 2학년을 없앤대요. 그래서 2학년을 없애고 그 아이들을 다 인근에 전학 보내고 2학년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예, 저는 애도 작업이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 없애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교 차원에서 일단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당장 뭐 지금 뜬금없이 5월 달에 새로운 선생님들 뽑기도 그렇고 또 아이들도 이 아이들끼리 모아놔서 과연 공부가 되냐 이런 차원에서 다 분리시키는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이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건 일단 계속 모여서 애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집단 치료를 해야죠. 올해는 공부보다는 치료에 좀 포커스를 두고 집단 치료도 하면서 서서히 일상생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같이 살아남은 아이들이 사실은 도와서 서로의 지지 집단, 자조 집단이라고 하죠. 서로 잘 견디면서 서로 잘 돼서 대학도 가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연계의 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게 전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공부하고. 왜냐면 이들이 그냥 일반적인 각 학교로 돌아가면 이 아이들이 잘 적응해도 죄책감 느끼고요. 당장. 예. 이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긴 하는데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아이들은 같이 살아남은 아이들하고 교육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뭐 다 해체한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낮추는 거. 그 다음 가족 내에서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요해서는 안 돼요. 예.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해줘야 돼요. PTSD에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하는 만큼 불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얘기하면 힘들어지면 멈춰야 됩니다. PTSD도 너무 힘들어지면 나중에 다시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안정을 돕죠. 예,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안정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호흡법, 근육 이완 방법 다 아시죠? 여기서 호흡법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그거죠. 내쉬는 숨에 더 집중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걸 더 오래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쉬는 걸 한 2배 정도 오래 하고 이제 여기 순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근육 이완 방법. 근육 이완 방법은 신체 일부에 강하게 힘을 줬다가 서서히 힘을 빼는 것. 이게 바로 근육 이완 방법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먹부터. 주먹을 우리가 강하게 힘을 막 줬다가 빼면 어때요? 강하게 힘을 줬다가 빼면 뭔가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이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팔도, 어깨도 강하게 이렇게 움츠리고 힘을 막 줬다가 팍 놀면 이완되면서 뭔가 이렇게 긴장이 느슨해지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먹부터 이렇게 팔, 어깨, 얼굴, 배, 다리, 발, 몸의 순서대로 힘을 줬다 빼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발은 어디 하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발은 발끝에 힘을 줬다가 빼면 됩니다. 예. 다리도 이거 위 있죠, 허벅지. 허벅지 힘을 줬다가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 익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연습하고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안전한 장소를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십니까? 집. 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떠올려 보세요 할 필요는 없고 너한테 안전한 장소가 어디니? 당신에게 안전한 장소가 정말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그걸 떠올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안정화 기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아동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장소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고 한번 붙여놔 봐봐 너 방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높은 수준의 침습을 경험한 생존자가 갑자기 떠올리다가 비명 지르고 막 이런다. 멈춰야 돼요. 막 비명 지른데도 더 머무르세요. 막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활동을 중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째, 참고로 컨테이너 기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PTSD에서는 그런 외상을 천천히 기억을 다시 해보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런 치료를 받을 여유도 없고 당장은 좀 안정을 취하고 싶어요. 당장은 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신 거 이해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이제 이만한 팔자지만한 상자가 하나 있다고. 거기에 온갖 나쁘고 힘든 기억을 다 넣고 싶다면 어떤 기억을 넣고 싶냐고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러면 아이가 죽은 거 이런 걸 다 넣어놓고 싶다고. 그러면 아무개씨가 준비될 때까지 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일단 그 떠올린 상자에다 담아보자고. 그리고 닫아보자고. 그거를 닫아서 테이프를 붙여보자고. 자,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이것을 어느 장소에 놓으면 안전하게 보관되겠냐고 또 상상해보게 해요. 집이요. 뭐 이렇게 그럼 집에 어디다 놓고 싶냐고 또 묻는 거죠. 집에 좀 개인적인 장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잠깐 놨다고 상상하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완훈련 같이 시키고 눈 떠보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컨테이너 기법이라고 해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 유보하는 거죠. 당장 이것들을 꺼내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로만 하는 건데도 실제로 안정감을 많이 줍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 수면 문제가 보이는 생존자를 돕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읽지는 않고요. 예, 보면 잠자리에서 이완에 도움이 되는 기법도 연습시키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연습하고 뭐 방법을 알려줘도 자, 뭐 다음에 해보셨어요? 근데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은 약물 처방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의사 만나서.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면제 먹고. 왜냐하면 잠자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요, 잠자고 나면 상담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꼭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상담 10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제 처방도 중요하고 또 수면제를 처방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약물은 무조건 안 된다 나는. 내 생에 약물은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심리 교육이에요. 이게 아무개씨가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약물 먹으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리적인 불균형을 이뤄서 지금 일시적으로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자면 아무개씨가 결과적으로 더 힘들게 된다고. 상처 치유가 늦는다고. 그래서 잠을 잘 잘 수도 있는 짧으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만 약을 먹자고. 수면제. 이거는 뭐 우울증 약도 아니라고. 그냥 수면제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셔야죠. 그래서 먹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평가예요. 예. 자,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했는데 아까 제가 1교시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즉 평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막 너무 혼란스럽고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평가하시죠 하면서 펜하고 종이 주고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이분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절반 정도는 여러분이 일단 느낌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관찰로 하는 평가도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평가할 때도 우리가 관찰해서 기록하는 것도 되게 크죠. 이 사람의 눈동자 이런 거 여러 가지 태도 이런 거 다 평가하죠. 이런 것도 평가인데요. 보시면 자, 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죠. 과잉 평가로 인해서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제 이 전문가 교육을 지금 외부에서 뭐 안산이나 이대에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거기서 다 듣고 오신 분들이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이제 들으시면 좋은데요. 과잉 평가가 될 경우에 입원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좋은 게 아니에요. 즉 평가의 목적은 그 개인한테 정확하게 진단해서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무조건 많이 입원하게 하고 약물 치료를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 거고요. 또 부적절한 평가로 인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또 생존자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마치 정서가 안정됐다고 해서 이 사람 편안해 보이네 하면서 그냥 이 사람을 그냥 평가를 안 하고 냅두면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안정화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고 봤더니 우울증인 거예요. 심각한. 되게 안정돼 보였는데 자살 사고를 하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영역을 좀 다각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정말 위험해 보이면 한 2주부터 할 수 있고 또 더 위험해 보이면 뭐 이틀 후부터라도 우리가 관찰과 여러 가지를 좀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자, 그래서 평가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평가 역시 일종의 상담입니다. 그렇죠? 예, 평가를 할 때도 상담자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그냥 선생님처럼 이걸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할 때도 기본적인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라포 형성만 잘 돼도 평가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를 반드시 평가하셔야 되고 또 평가하면서 심리적인 지지도 제공하셔야 돼요.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내시라는 말도 하고 또 이 평가가 왜 중요한지 이게 아무개 씨한테 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또 교육도 시키면서 평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당신한테 필요하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이 평가를 해야 아무개 씨한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무개 씨가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더 힘들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한 10분만 허락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막 너무 혼란스러워서 난 풀 수가 없다, 평가는 하고 싶은데 이러시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럼 반응하시겠어요? 하면서 옆에서 최대한 맞춰주면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생존자의 욕구나 환경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준에서 개입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인 거죠. 전문가인 여러분의 몫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의사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포 형성과 적절한 준비, 개입의 완급 조정,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 또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평가 역시 상담이에요. 예, 그래서 일종의 상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성을 기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재난 상황이긴 하지만 상담자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이 재난 상담에서 우리 상담의 목표는 지금 위기를 당한 사람이 홀로서기, 독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학생은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일반인은 또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예전에 했던 생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일상생활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지 계속 상담자인 나한테 의존해서 울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혹시 의존한다면 그건 오래돼서는 안 돼요. 좀 빨리 의존을 떠나서 독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성을 기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존자를 돕는 동안 상담자 자신의 정서적인 반응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돕는데 내가 진짜 미치기 힘들겠다. 내가 진짜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다. 꿈에도 나온다. 그럼 이미 이 상담자가 너무 힘든 사인이에요. 예, 이따 이 부분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그럴 때는 일단 여러분이 좀 힘을 채우실 때까지는 도와주는 개입을 미루셔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제일 건강하셔야 돼요. 예, 상담자인 여러분이. 예, 다음이요. 자, 그래서 초기 평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평가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초기 평가에는 인적 사항을 포함한 기본 정보 외에 경험한 충격 양상, 대상자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 정신과적 과거력 이런 걸 반드시 면담으로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심리검사를 할 때 이거는 여러분이 교과목, 심리검사라는 교과목을 공부할 때도 배우셨을 거예요. 항상 면담이 우선됩니다. 지금 힘든 게 뭡니까? 왜냐하면 사실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냥 평가만 해서 너의 모든 걸 밝혀줄게 이런 검사는 없어요. 대부분은 말하는 게 반 정도의 정보를 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어요. 하면은 거기에 맞는 심리검사를 시켜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담이 중요하고요. 또 현재 주요 증상을 체크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주된 문제의 분야를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감이 심한지 좀 PTSD 증상이 있는지 실제로 자살 사고를 하는지 지금 음주 문제가 심각한지 신체화 증상이 심각한지 등등을 좀 다각적으로 여러분이 추측을 하시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들을 만나실 때 평가하면 좋은 질문지입니다. 예. 제가 이 질문지를 하나하나 다 싫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질문지예요.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질문지 나오고요. 그 대신 여기 오른쪽 있죠? 이거는 혹시 인터넷에서 안 나오는 척도도 있더라고요. 검색해보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지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거를 채점하셔서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 부분 외상, 완전 외상 이런 식으로요. 대표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 척도, 해리 척도, 우울감, 자살사고, 음주 척도 이 척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또는 학교 논문 쉽게 다 검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다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들한테 심리검사를 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만 하면 되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외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이들한테 특히 이 자살사고 척도 중요합니다. 예.
자살사고 SSI 척도. 예. 특히 자살사고 척도는요, 문제되지 않음 이거 빼고는 전부 문제예요. 보세요. 보통은 고위험군, 심한 스트레스가 이런 게 완전해상 이런 게 문제인데 부분해상 이것만큼은 문제되지 않음 빼고는 전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전부터 당장 자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꼭 15점 이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요. 그리고 15점 이상이면 당장 입원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9점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 연계해서 당장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약물을 먹을 수 있게끔 좀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이요. 자, 평가 후. 평가하고 나서 조치가 중요하죠. 평가하고 나서 고위험군을 따로 분류하면 좋습니다. 고위험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예, 이렇게 평가하고 나서 여러분이 파악하셔도 되고, 또 평가하지 않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에요. 물론 여기에 써놓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정상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대체로 이런 분들, 가족, 생활기반 파괴 정도가 심한 경우, 재정, 가까운 사람의 사망 등 충격 경험이 있을 때, 소아, 노인, 장애자, 외국인, 지기지 체계가 취약할 경우, 이들은 다 고위험군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이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심리평가가 다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예, 예외 없이. 그래서 시기가 문제지 좀 언제든 심리평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원고 생존자들, 그리고 단원고에 좀 살아남은 교사들, 학부모들한테는 이런 심리평가가 필수죠. 근데 언제 실시하느냐의 개인 여부는 이제 좀 개인차가 있겠지만 반드시 1대1로 붙어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감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1대1 관리를 계속 못 해드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지금 또 생존한 교사들 몇 명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되게 위험한 상태겠죠. 얼마나 죄책감이 크시겠어요. 그분들이. 살아남은 거에 대한.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진료 의뢰가 필요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사고. 자살사고 하지 않는다 빼고는 이분들은 반드시 좀 위험한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특히 과거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 예. 이거는 반드시 물어보는 면담 질문 중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너무 위험해요. 대부분 자살을 한 사람들은 여러 번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징후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해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PTSD 말고도 평상시에 상담하실 때도 과거에 자살한 경험이 있는 내담자다. 그러면은 좀 특별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훨씬 더 좀 고위험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평가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가는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예, 특히 그 고위험군 평가는 좀 지속적으로 간간히 이루어져야 돼요. 만날 때마다 평가라는 건 아닌데요. 지금 평가했다고 해서 상담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후에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람의 자살 사고라든지 스트레스 정도가 어떤지를 계속 파악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줘야 돼요. 네. 자, 다음이요. 자,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의 주의사항 보시죠. 네. 자, 여기서 상담자로서의 주의사항은 제가 주의사항 플러스 윤리적인 지침을 같이 섞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요. 외상 생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경험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만큼은 모를 수 있다는 태도로 항상 나는 당신이 말해줘야만 압니다라는 태도 있잖아요. 우리 상담자들이 가장 알아야 될 태도. 예. 나는 상담자지만 당신이 말을 안 해주면 하나도 몰라요라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도 제가 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겁니다. 외상에 노출된 생존자들 모두가 PTSD를 겪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 예. 이것들이 오히려 그들과의 거리감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또 자칫 그냥 병원 진료만 받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PTSD는 병원 진료하고 끝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은 병원에서 진료하면 약물 치료거든요, 대부분.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상담 치료를 계속 해주는 병원은 뭐 따로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않는 한 힘들어요. 대부분 상담 따로 약물 치료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동시에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생존자의 무력감, 약함, 실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를 일단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단기 상담일 땐 피해야 돼요. 장기 상담일 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PTSD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또 이 아이가 한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면 여러 가지 분노를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후회돼요. 제가 그 애를 살렸어야 돼요 하면서 무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하시고 일단 단기간에는 그런 대화는 일단은 피하셔야 되고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너무 힘든 내담자한테는 어떤 말도 필요가 없어요. 뭐 공감적인 말, 예, 그거 다 우스운 얘기죠. 정말 힘든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언론 인터뷰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사례 관리, 우리가 직접 뭐 단원고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관리를 사실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현장에서 보관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습니다. 예, 이 사례를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지침이 있고요. 상담자의 대리외상, 소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쳐야 되고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바로 지금 안산에 계신 상담자들이에요. 저는 안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갑니다. 거기 안산에 안산 청소년 복지센터라는 안산 청소년 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상담자 교육하고 슈퍼비전을 실시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이 터지기 3주 전에도 갔었어요. 가서 사례 지도를 해줬죠. 사례 지도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직접 상담자가 상담한 내용을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어떤 점을 잘했고 어떤 점을 못했고 이 내담자는 어떤 내담자니까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사례 토의, 그러니까 일종의 사례 토의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시간인데 그 위치가 단원고 바로 옆에 있는 상담센터예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에 오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단원고 학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던 그 학생도 상담실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학생도 제가 봤던 사례도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많이 놀랬고. 근데 그 아이를 상담했던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또 5월에 또 교육이 있고 그런 당연히 다 취소됐죠. 현재로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나 달라. 예, 그냥 뜬금없이 전화한 건데도 울고 있어요. 울고 있고 지금 거기 분위기가 어떠냐 했더니 다 초상집 분위기래요. 그리고 자기가 상담을 하던 내담자의 3분의 2가 죽었대요. 예. 이게 얼마나 상담자로서 트라우마입니까? 근데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 이제 상담이 되냐? 지금 아무개 씨가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인 것 같은데 상담이 되냐? 그랬더니 상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저희는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울고 있는 게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난 지가 일주일 아니니까 또 더 그랬을 수 있고 지금은 좀 나아지셨겠지만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는 예산이 1억 5천인가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전일제로 근무해야 되고 그 상담자들이 집에도 요즘 갑자기 풀가동 밤에 10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10시에 들어가고 토요일도 못 쉬고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애도할 시간도 없고 이미 트라우마를 겪었는데도 상담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직장이니까.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엉엉 울고만 있대요. 해줄 건 없고 일은 하라고 하고 상담하라고 하고 학교에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나 슬펐던 것 같아요. 예,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은 그분들이 상담 나가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조금 그 기간 2주 정도 버티면 좀 지나면 아마 뭔가 좀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도움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 후에 반드시 안정을 취하라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개인 상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요. 취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좀 내가 좀 취약하다, 상처에 취약하다, 상실에 취약하다 이런 분들은 마음은 앞서지만 사실은 이분들한테 큰 도움이 못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내가 나가서는 안 되겠다. 마음은 있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이 도와주러 나가서요. 오히려 트라우마를 겪고 와요. 팽목항에 갔던 분들 많이 트라우마를 안고 온대요. 그 팽목항에 이제 한 교수님이 학생들을 끌고 이렇게 갔다가 한 이틀 있다가 많이 도와줄 게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학생들이 다 거의 패닉 상태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면 너무 참담하거든요. 그런 현실이 참담하고 시체가 옆에 계속 보이고 무능감 여러 가지로 내가 도와줄 건 없고 막 울부짖고 가족들을 막 째려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상황이. 그 상황 자체로 압도돼서 오히려 트라우마를 겪고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상태부터 일단 점검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건강한 상태라고 해도 이 상담자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심리학회에서도 또 상담학회 뭐 여러 가지 학회에서도 병원 치료는 사실 단기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심각한 고위험군은 장기 치료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단기 치료거든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는. 이 상담의 치료는 장기 치료가 목표예요. 이번 트라우마 개입에서. 그래서 언론에 대한 관심이 다 식은 후 1년, 2년까지 장기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상담의 투입이 아마 이번 주 말 혹은 다음 주부터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뭔가 좀 잠잠해질 무렵부터 이제부터 이제 풀가동인 거죠. 상담 쪽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담자들이 틈틈이 자기도 돌보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보면 또 소진되거든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가. 힘든 내담자 진짜 1시간만 상담해도 많이 힘든데 이건 정말 위기 상황의 그런 내담자들이니까요.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 외상 소진. 이거는 자기가 직접 외상을 겪진 않았지만 대리적으로 외상을 겪은 경우도 이것도 트라우마거든요. 그런 소진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제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꿈에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불편해요. 내가 도와주러 가는데 막 묵직해요. 예, 그리고 막 우울해요. 내가 무능감을 느끼고 이런 게 좀 견딜 수 없이 많이 힘들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대리 외상 내지 소진이 온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참고 계속 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도움을 청하시고요. 또 해가 되는 일을 삼가하는 것 이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3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 또 언론의 활동 내용을 인터뷰하거나 글로 기고할 때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는 게 윤리사항이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이 전문가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일반 다른 자원봉사자랑 다르다는 거를 항상 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난 개입을 하면서 개인적인 연구나 공부, 자료 수집을 금한다. 이거는 좀 이제 양가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이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재난이 쉽게 오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게 공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조금 이제 나중에 아마 뭔가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되거나 아니면 이런 허락을 구하고 아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막 돕는다고 가서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기의 전문성과 역할의 한계를 넘지 말 것. 여러분의 한계, 스스로의 그런 취약성에 대해서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한 자료는 딱 여기까지고요. 이건 그냥 짧게 제가 위기대응팀이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고 제가 처음에 늦게 오신 분들 못 들으셨을까봐 다시 짧게 부연 설명드리면 이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 자료를 이 발표를 하신 분한테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근데 또 소문을 듣자니 이거 발표하신 분이 되게 센 분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차마 그래서 저 또 이 자료집을 좀 어렵게 구했거든요. 이 워크샵에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신 분한테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 공개하고 싶은데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음지로 얻은 자료집이라 제가 복사까지 못 해드리고 그 대신 그냥 이거를 통해서 보고 드리니까 혹시 적고 싶으시면 적으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대부분 중복돼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르게 보실 거는 큰 틀 있죠, 틀.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는구나. 이런 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보실까요? 다음이요. 자, 정운선이라는 선생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이 이 일을 그래서 성공적으로 꾸려서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으셨어요. 위기 개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신 분이고요. 주관은 교육부가 돼서 했고 사건은 이래요. 해병대 캠프를 갔는데 5명이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위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 사건이었어요. 다음이요. 위기 대응의 목적 보시면 사망 사건 이후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2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기 대응이 필요한데 그 목적이죠. 학교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슬픔을 지지하기 위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대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등등 위기 개입은 필요한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참여 인원입니다. 쫙 보시면 이거 꼭 강조드려야 되죠? 제게 아니니까. 이분들이 이런 걸 다 협조하셨고 교육적 관계자 안에 학교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사대부고요. 다음이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학교 위기 대응 흐름도예요. 자, 위기 사건이 생겼을 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지 보시면 자, 위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필요한 게 정확한 사실이죠. 그 아이들이 왜 죽었냐? 몇 명이 여기 휩쓸려 갔냐?
어떻게 사건 처리가 되고 있냐라는 정확한 사실을 수집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돼서 사실은 이번 사건도 되게 힘들었고요. 팽목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 그리고 나서 위기 대응팀이 꾸려지고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필수적인 것들은 언론, 학생, 학부모들한테 계속 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회에서도 학회, 여러분이 소속한 학회가 다 있을 수 있지만 학회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개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계속 게시판에 올라와요. 전체 팝업창에 계속 올라와요. 이런 공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는 어느 한 사람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공식적으로 공지가 계속 가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3가지로 꾸려졌습니다. 이 대응팀이. 하나는 학생의 전체 학생의 애도 반응을 돕는 거예요. 즉 이런 일을 하나 겪으면은 남은 공주사대 부고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의 애도 반응을 돕고, 그 다음 살아남은 학생들, 특히 고위험 학생들 또는 죽은 아이들하고 절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또 부모, 다 고위험군이죠. 상담을 지원했고, 또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상담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장기적이고 부가적인 지원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정상 기능,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을 도왔어요.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큰 틀이 주고, 이제 지금부터는 세부적인 거, 어떤 식으로 정확한 사실을 수집했으며, 어떻게 공지했으며, 어떻게 상담을 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을 수집했는데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요. 위기대응팀의 운영활동 보시면 위기대응팀은 사건 공지부터 일상 회복까지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위기대응팀이지 좀 장기간의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소 대여섯 명, 최대 15명 이내의 위기대응팀이 꾸려져요. 근데 이걸 보시면 겨우 그럼 15명에다 도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5명은 대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자. 각각의 꼭지를 맡고 있는 전체 대표자의 합이고, 이 대표자들이 이제 각각 활동을 한 거죠. 사람들을 구해서. 그래서 이 5명, 많게는 15명 안에 사람들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리더와 코디네이터, 그리고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다 나눴어요. 예, 그 다음이요. 자, 그리고 공지는 위기 대응팀에서 공지만 하는 담당자를 정해요. 지금 세월호 사건도 공지만 하는 담당자를 따로 정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지만 해요. 계속 공지만 합니다. 자, 공지 시 주의사항. 아까 다 말씀 안 드린 것 중심으로 몇 개 얘기 드리면, 공지사항에는 장례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특히 많이 포함돼야 되고, 특히 공주사대 부고 같은 경우에는 장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치렀죠. 학교 전체 이런 식으로. 또 사건이 미화되거나 낭만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거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렇다고 이제 죽은 분들의 죽음이 헛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해서 더 강조하는 것들, 이게 오히려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힘들게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또 미디어의 경우 언론 보도 지침에 따라 공지해야 된다는 것도 꼭 여기서는 주의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심리학적 취업군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세 집단, 학생, 교사, 직계, 유가족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은 크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딱 와 닿으시죠? 이분들은 부모 교육 이루어졌고요, 교사 교육 이루어졌고, 2년차 교사 집단 치료, 이제 죽은 사람들이 2학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 2, 3학년 모든 반 교육, 생존자 집단 심리 치료, 1, 2, 3학년 신청자들 집단 심리 치료, 윗센터 상담교사 교육, 이런 식의 활동을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역시 이런 모든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상담자 교육이 여기, 그러니까 윗센터 상담교사가 상담자거든요. 여러분을 포함한 상담자. 상담자들이 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학생 전체의 애도 반응을 도와야 돼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 전체는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예, 학생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애도 반응은 이래요. 정서, 신체 감각, 생각, 행동. 이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한심하고 외롭고 화가 날 수 있고, 신체 감각, 세상과 격리될 수 있고, 허약함 느낄 수 있고, 구강 건조증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생각, 혼란스럽고 집중 안 될 수 있고, 죄책감 날 수 있고, 또 행동, 잠 못 자고, 혼자 있고 싶고, 괜히 울고, 상실과 연관되고 해서 혼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애도 반응일 수 있다는 거. 예, 여기서 정리해서 이것들을 알려줬어요. 학생들한테 계속 알려줬고요. 이 다음이요. 자, 장례식 절차도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이 팀에서. 그래서 공식화해서 좀 특이했던 거는 전교생이 가능한, 그래서 전교생이 함께 간 거예요. 장례식을. 그래서 공식화돼서 이렇게 이런 작업을 따로 했고, 장례 담당자가 따로 진행을 했고, 또 부모에 대한 격려라든지 필요시 전문 상담자와 연결할 수 있게 갑자기 뭐 기절하는 학생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 팀에서. 그 다음이요. 또 위험에 처한 학생도 따로 확인을 해서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몇몇 우울한 10대들은 단지 대화만 해서도 4, 6주 안에 호전이 됐어요. 상당수는 호전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한 고위험군 학생들은 항우울제 복용으로 우울 증상이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철저한 관찰 속에서 상담도 하면서 보호자의 동의, 이제 철저한 관찰하에 항우울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밝혔고요. 자, 그다음이요. 그다음 학부모 모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생 모임도 필요하고. 그래서 크게 1단계와 2단계인데 1단계는 아시겠고 2단계는 그룹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하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 유난히 취약한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1대1 상담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획을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모임. 예.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또 고인들의 기일의 감정이 고조될 수 있어요. 이게 기념일 반응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기념일 반응. 아이들이 이렇게 죽은 날 또는 5월이 가장 위험한 달이라고 저도 학교 가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것들이 남은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생 모임을 통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고요. 다음이요.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개인 상담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애도 반응 프로그램도 실시를 했다고 하고요. 또 기타 프로그램, 학생들한테 필요한 뭐 대인관계라든지 뭐 학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실시했고 또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했고 또 학교 기반 사고 예방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지만 뭐 학부모 교육도 한 총 3번 했다고 적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학생들 전체 대강당에 모아놓고 그런 심리 교육 있죠. 너네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슬플 수 있어. 너네들이 지금 갑자기 공부가 안 될 수 있어. 이런 교육을 직접 오셔서 한 학생들한테도 2-3번 전체적으로 또 교육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드렸고요. 참고 문헌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면 한 2가지 정도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질문 있으십니까? 제 경험이라는 것이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해서 스스로 말하는 그렇죠. 네, 그게 제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렇고 이런 외상후 반응에서도 그렇지만 모든 상담에서 제 경험하고 다시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경험입니다. 네네. 1대1로 고위험분들에게 1대1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자 1대1로 상담할 때 고위험군이 분명한데 거절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초기에는 거절을 많이 한다고 해요. 초기에는. 그건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고요. 계속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정될 때 다시 다가가서 그분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걱정이 되는 것들도 설명하고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기회를.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강제로 상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 고위험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고위험군인데 난 상담 필요 없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 상담이 아니면 그러면 약물치료라도 받아야 된다.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약물치료만 하게 하고 약물치료로 안정을 꾀한 다음에 상담을 나중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저는 그 당사자 위기 상황인 당사자의 그 질문이 아니고 네네네. 저는 TV를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엄마들이 그
거기를 조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현장을 보여주면서 뭔가 뭐 경각심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 죽은 이들에 대한 어떤 애도를 한다 해서 저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네.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자, 질문 내용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아이들, 왜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다 장례식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조문을 다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이런 경우에 잘 모르는 아이들이 무엇을 느낄 것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이셨어요. 보통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청소년이고 아동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죽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건 피하라는 이런 설명도 드렸는데 물론 조문에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안 되겠죠. 가령 맨날 TV를 보고 너무 힘들어해요. 막 호흡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막 엉엉 울고 힘들어하는 아이를 당장 조문에 데리고 가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지만 아이가 그 정도가 아니고 TV를 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한 아이라면 데리고 가는 게 오히려 저는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상실이나 애도에 관련된 그런 서적에서 보면 아이들 또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례식에 안 데려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어린아이, 아주 어린아이라고 해도 장례식이나 죽음의 현장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거에 익숙하게 해주고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절차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냥 무조건적으로 가서 슬픈 분위기를 막 조장하면서 너 왜 안 울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죽었고 그래서 엄마는 마음이 아프고 예, 그래서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같이 이제 거기 가서 하고 오면 되고 하는 충분한 설명을 다 해주고 나서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은 이제 막 슬픈 마음에 설명을 안 해주고 본인 중심으로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너도 한번 느껴봐 하고 데리고 가는데 많은 아이들은 사실은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거는 아이들이 못 느끼는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못 느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아이들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키우는 애완동물 죽은 게 훨씬 슬플 거예요. 지금 이 전체 나라의 상황보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어른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데리고 가고 예. 또 약간 큰 아동이나 청소년은 선택에 맡겨도 되고요. 예. 네. 아니가 초등학생인데요.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너무 좀 압도적으로 네. 그 아이한테 이제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네. 예전에도 그러긴 했는데 너무 이제 요즘 많이 그렇게 하고 울고 하는데 네. 뭐 천당이 있어, 지옥이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근데 종교가 없어서 네.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데 네. 어떻게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제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반응도 보이고 특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더 자극이 돼서 심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달 단계 이렇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이들 3, 4세, 5, 6세,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에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게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령 전에는 아이들이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학령 전기 특히 3살, 4살. 근데 한 또 6, 7살은 죽음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령 이제 돌아가셨다는 건 대충은 아는데 어른들이 그런 식으로 미워하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셨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거기 가서 되게 행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어서 없는데 거기 가서 행복해? 그건 뭐지? 이런 식의 좀 혼란스러운 사고가 있는 게 이제 6, 7살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대충은 알죠.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서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이제 청소년 되면 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더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이러는 때인데 지금 초등학생인 때면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죽음이 초등학생 때는 구체화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생각만 해서 죽음이라는 게 무조건 두려움으로만 다가올 수 있는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거를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죽음이 뭔지를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어른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대화 나누는 게 되게 두렵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가 죽음을 기피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잘 생각해보면 아이들하고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또 부모님한테 죽음에 대해서 서로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세요.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도 안 해요.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례식에 애들 안 데리고 가요. 근데 그런 게 다 올바른 문화가 아니라고 해요. 예. 사실은 죽음은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고,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죽음을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슬퍼하는 거. 슬퍼해야 돼요. 죽음으로써 아이들이 직접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과정이니까요. 애도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아이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께서 그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너는 그럴 수 있다고. 원래 죽으면 그렇게 복잡하고 슬프고 힘들 수 있다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네가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고. 보통은 나이 들고 또는 병 들리고 이렇게 죽지, 지금처럼 갑자기 뭐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고. 이건 너무 특별한 경우고, 너는 그럴 일은 되게 드물고.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엄마랑 오늘 한번 죽음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죽으면 사람 뭐 아무 격도 안 날 것 같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엄마도 안 죽어봐서 모르지만 이러면서 죽으면 어떻게 할 것 같고 의식이 없을 것 같고, 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참당도 있대. 근데 엄마는 종교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아이랑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불안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엄마도 너만 할 때 되게 죽을까 봐 두렵고 막 무섭고 그랬거든. 근데 너만 할 때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요. 좀 불안하고 예민한 아이들은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에 막 사로잡히면서 점점 불안이 커져서 사소한 거에 이제 되게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은 시기니까 많이 불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받고 끝낼게요. 저의 지인분의 조카가 이번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네. 여기 상담자로서가 아니라 보통 주변에 지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지인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네. 뭐 상담자는 아니지만 지인이라도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것밖에 현재로서는 하지 못할 거고, 또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좀 관찰도 해보시고, 그리고 같이 있어주시고, 그분이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외에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럴수록 사실은 해줄 것도 없고,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부담에 압도돼서 오히려 가지 못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정되기까지 기다리고, 전화만 한 통하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좀 안정되고 나서 이제 뭐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만약에 가까운 분이면. 근데 가까운 분이 아니면 좀 상황을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죠. 되게 복잡한데 막 누군가 찾아오고 안 찾아오던 친척도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정을 많이 막거든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예, 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는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반가웠고, 예, 처음 보는 얼굴도 되게 이제 좋았고 반가웠고요. 예. 우리는 이런 사고 당하지 말고 건강하게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멘트가 되게 이상하지만,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